쌤이랑 저랑 쌤이 보지 말라고. 진짜 나쁜 습관이야. 나는 경미쌤이 라이즈 숙제 저거 열심히 하랬어. 아니 우리 쌤 하나라도 출구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거. 나는 쌤이 자꾸 연락하는 우리 쌤 그것도 말 안 했어. 그냥 제가 보내고 안녕하세요 거의 나. 그냥 나 어제 그 뭐냐 경민쌤한테 쌤 저 원앞에 기말 전이에요. 근데 하냐 쌤이 내 생각에 찍어줄게 이랬어. 아 그럼 우리 쌤 진짜 너무 좋다. 자, 방금 나눠준 거 있죠? 요게 저기 수능 예시 문항입니다. 그래서 안 풀어봤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쌤이 뽑아왔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치게 되는 수능 시험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막 화법, 장문 이렇게 막 나와 있지 않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거나 또는 화법 문제가 과거랑 좀 다르게 나와 있고 장문 문제가 과거랑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는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새로운 형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는요. 바뀐 형태로 나오겠죠. 이미 바뀐 형태로 여러분들 시험 쳤으니까 작년 고1 10월 모의고사가 바뀐 형태 처음이었죠. 그래서 밑에 학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 바뀌었는데 다시 돌아갈 일은 난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으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화작 풀고 11번부터 15번까지 뭐 문법 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다르게 나오는 유형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좀 잘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요거를 좀 분석하고자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요거를 꼭 풀어오세요. 1번부터 45번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본수업에서 과제 나오면 본수업 과제 그냥 뭐 이거 주면 띵구고요. 이거 하세요. 어차피 뭐 맨날 띵구는 거. 한 번 더 띵군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까지 꼭 해서 들고 오라는 건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아니고서는. 근데 얘네는 꼭 해서 들고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깜빡하고 뭐 안 들고 왔다 이게 진짜 안 돼. 알겠지? 1번부터 40번까지 다 풀고요. 그 풀었던 그 종이를 꼭 다음 주에 들고 오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죠? 시간 그냥 아무. 시간 잘 필요 없어.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읽고 푸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거 서영이한테 전달해 줄 수 있겠니?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 몇 번이요? 6번. 없어요? 제가 할게요. 진짜로? 네. 알겠어. 선생님 조금 이따 하나 더 줄 테니까. 잠깐. 임예원이랑 걔랑 아는 사이구나. 같은 반 아니야? 여기 반인 거 아니야? 아니요. 걔 이거 우리 아니 그거.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전달이 안 되면 그건 더 낫겠는데. 아니 전화 바로 하죠. 너 바로 있잖아 너한테. 제가 확인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생각보다 앞에서 니한테 줬는데 본거 내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저기 줄 테니까 혹시 내가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깜빡할 수도 있어. 너 얘기 좀 해줘. 깜빡할 수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봅시다. 다음 71페이지. 시선의 이동이에요. 공간의 이동.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선의 이동과 공간의 이동이라고 할 때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이는 건 이제 공간의 이동에서 반드시 화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딘가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미인곡에서 보면 화자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높은 산에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높은 산에 가가지고 해와 달을 보려고 했더니 안 보여. 그래서 1호를 넣지 보면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알아보려. 백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잖아. 맞죠? 무엇의 이동?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죠. 맞죠? 자, 다음 시선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자가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별을 하나 둘씩 셀 거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쓸쓸함과 그렇게 쭉 별들을 세다가 갑자기 어디를 봐요? 내 발밑을 봅니다. 내 발밑에 있는 이 언덕을 봐요. 그러면서 이 언덕을 보면서 뭘 씁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써. 내 이름자를 쓰고 나서 어떻게 해버려? 지워버려요. 그러면 화자의 시선이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갔어? 땅으로 내려갔어요. 시선의 이동이다. 그쵸? 자, 이런 시선의 이동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시선의 이동은요. 상하관계. 자, 상하관계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드러납니까?
상승적 이미지와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시선을 아래로 있다가 고개를 들어.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어서 내 몸이며 마음이며 나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며 어떤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이 시선을 깔고 있다가 그러나 고개를 들어 라고 하면 뭐야? 상승적 이미지. 그래서 이제 부정적이었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 이제 해소될 준비를 하는 거. 그런데 하강적 이미지는 별들을 보다가 땅을 봐요. 무슨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절망적 정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제 이 일제의 어떤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는 어떤 하강적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낼 수 있죠. 또 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원경과 근경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또는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드러난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그 개념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공간의 이동 지금 살펴보면 자, 오동나무 전등에 매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들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화자에 미친 운동장이었어. 농무를 추는 이제 사람인데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신대요. 소주집으로 가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한테 맡기고 쇠전을 거쳐서 도수장 앞에 와볼 때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죠. 자, 요거 봅시다.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산에 새 한 마리 안 날아다녀요.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이 다 끊어졌네. 외로운 배 안에 도롱이 입은 늙은이 이게 누구야? 화자 본인이죠.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에 눈만 내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화자의 위치는 어디? 강 위에 배. 맞죠? 그런데 지금 어디를 봤어요? 산도 보고 길도 본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실제로 산을 가거나 길을 간 게 아니죠. 보기만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시선의 이동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된다고 봤을 때 지금 잘 보세요. 원경에서 어디로 넘어왔다? 내 뱀이는 근경이야. 먼 곳의 경치에서 가까운 곳의 경치로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이제 전개가 드러나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관념적. 자, 그래서 관념적이다라고 하면 자, 사전적인 뜻으로 뭐가 있어?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 또는 견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념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관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고 있다? 추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요즘 구체화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구체화, 구체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인데요? 시에서 구체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들어봤어? 들어봤을걸? 교과에서 했으니까 구체화, 구체적 형상화 구체적이다가 뭘까요? 시에서 구체적이다 자세한 거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해서 표현하면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긴 하지. 뭐 덕분에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추상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학 안에서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구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추상적인 거의 성질이 뭔데? 어떤 특성이 있는데? 안 보여. 그러면 구체적인 건 뭐야? 보여. 그거야. 보인다. 근데 보이는 것만 가능해. 만져지는 것도 가능하고 맛보는 것도 가능하고 냄새 맡는 것도 가능하고 듣는 것도 가능한데
맞죠? 자, 그래서 구체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가능하다? 감각. 그렇지.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는 게 바로 구체화입니다. 너의 마음, 이거 관념적, 추상적이야 안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야, 맞지? 근데 너의 시꺼먼 마음이라고 하면 이거는 구체화를 한 거거든, 맞죠? 그래서 마음을, 그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나타냈다? 구체화해서 나타냈다. 그게 바로 뭔데? 시꺼먼 마음이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바로 구체성, 그러니까 구체화라고 합니다. 구체화. 알겠죠?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문학에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감각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느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뭐야? 감각 가능한 형태로서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생과 사는 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뭐 어찌어찌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런 것들은 뭔가 구체화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추상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적인 것들로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추상적이다 또는 관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기 봅시다. 무사와 학사.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방학 때 한번 할 겁니다. 기출 지문인데 이제 어렵기로 좀 유명했죠. 자,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거렸던 과거의 요설들 했던 말들이 생각난대요. 세상을 항상 역으로만 바라보던, 거꾸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답니다. 그는 어쩌면 세상의 역순과 역행에 의해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간 것 같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구체적인 단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추상적인 단어야. 뭐? 역으로만, 난해성, 역순, 역행, 그 다음에 솔직, 그 다음에 뭐 동의, 동질 뭐 이런 전부 다 뭐야? 지금 관념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상황이 필요해요. 맥락이 필요해요. 뭐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맥락이 없으니까 한마디도 이해가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물이 방문을 아주 힘차게 열고 들어왔다. 방문을 닫으면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가지고 칠판을 두드렸다. 통통통 소리가 났다. 라고 해봐봐. 머릿속에 그림이 그대로 그려진단 말이야. 감각적인 표현이라서. 그런데 감각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으니까 뭔 상황인지 1도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변의 맥락이라든지 앞뒤 상황이라든지 중간에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또는 인물의 관계를 이해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관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니까 나아가 있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범이 짓거렸던 이야기들, 기범에 대한 생각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맞는 말. 자, 다음 넘어갑시다. 낙관적, 비관적.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낙관이 무슨 뜻이야? 그쵸? 뭐 긍정, 비관은 뭐 부정. 자, 그럼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상황을? 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이거 조금 이따 관조적이다 할 때 또 얘기할 건데, 관이 무슨 뜻이야? 관하면 관이 들어간 단어 떠오르는 거. 관찰. 뭔데? 보다라는 뜻이죠. 낙은 뭐야? 즐거울 낙자잖아. 그럼 뭐야? 좋게 보다. 낙관. 비관. 비는 뭐야? 슬프다. 슬프게 보다. 비관. 그럼 뭘 슬프게 보고 뭘 좋게 보는데?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낙관적으로 본다, 비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낙관은 있을 수 있지. 이해되죠?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는 건 화자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로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상황을 낙관할 수 있습니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작품 안에 어떤 특정한 표현들이 필요하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제 뭔가 어떤 긍정적인 무언가를 계속 바라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올 것이라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나라고 하면은 이 아침은 시대처럼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떤 미래 상황에 대한 낙관적 이제 어떤 태도가 좀 드러난다. 낙관적 시선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냉소. 자, 냉소랑 자조는요, 둘 다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냉소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나 포함해서 모든 사람, 모든 대상들에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냉소죠. 자조는 누구한테만 하는 겁니까? 나 자신한테만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게 자조입니다. 그래서 냉소가 좀 더 넓은 범위, 그 다음에 자조가 조금 더 좁은 범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냉소는요,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면서 비웃는 것을 우리가 냉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냉소에서 조금 더 강하게 넘어가면 뭐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표현도 가능할까요? 뭐 경멸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대상에 대한 냉소가 심해지면 정도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냉소와 경멸은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정도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야. 냉소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경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 과거에 이제 그 수능 기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특정한 인물이 좀 틱틱대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상대에 대한 경멸이 느껴진다 라는 이제 표현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었어. 왜냐면 더 틀린 말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더 틀린 말이 있어서 맞는 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웃으면서 넘어가는 것, 거기에서 좀 더 심해지면 경멸로 나아갈 수 있다. 자, 다음 자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자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냉소할 때 소가 뭘까요? 웃음을 뜻합니다. 미소할 때 소야. 냉은 차가운 거고 차가운 미소죠. 그래서 대상을 업신여기면서 비우는 것이 바로 냉소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성찰. 성찰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성찰이다? 여기 개념풀이가 나와 있는데 이 개념풀이도 사실은 좁은 범위의 성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넓은 범위로서 성찰을 생각해 보자면 그냥 모든 것을 되짚어보고 되돌아보는 모든 행위는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지금 여기 밑에 뜻에 나와 있는 건 좀 좁은 의미의 성찰이야. 넓은 의미의 성찰은요, 그냥 되돌아보는 행위 자체는 다 성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이란 왜 이렇게 이기적인 것인가? 라는 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이것도 인간에 대한 성찰이야. 인간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서 되돌아본다. 나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본다. 내가 살아왔던 시간에 대해서 되돌아본다. 성찰이야. 되돌아보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돌아보다 보면 뭐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뭐 물론 사람에 따라서 되돌아봤는데 반성을 1도 안 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가 나를 되돌아보면 대체적으로 부끄러운 감정들이 많이 든단 말이야. 왜냐면 세상에 내가 가장 나의 구린 면은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찰은 일반적으로 반성을 이제 불러오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되돌아보는 그 생각 자체, 행위 자체를 우리가 성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찰을 하다 보면 우리가 대체로 이제 깨달음이나 반성을 좀 얻게 되죠. 근데 성찰만 하다가 끝나는 시도 있긴 해요. 그런 작품들도 있어. 그래서 잘 보세요. 성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우물, 지난번에 왜 쉽게 쓰여진 시 우리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했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시에서 거울을 통해서 날 바라본다, 또는 흰 바람벽이 있어. 흰 바람벽을 보면서 이 마치 스크린처럼 이제 막 영상들이 지나가는데 그 영상들 중에 내 모습이 나와. 내 머릿속에, 상상 속에서. 또는 내가 내 기억을 되짚어. 우물을 봤는데 우물에 내가 보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뭐다? 성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 안에서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건 전부 뭘로 연결된다고? 성찰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삼무퉁이를 돌아서 뭔가 외딴 우물을 홀로 들여다봤어요. 우물에는 누가 있어? 한 사나이가 있어. 사실은 본인일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미워져서 돌아간다고요. 그런 거야.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밉다, 부끄럽다, 로 연결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한다? 우리는 자아성찰이라고 한다. 자, 다음 수능 저항. 자, 우리가 보통 수능적이라고 하는 건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해서 따르는 거야. 그래서 수능적이다 또는 소극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반면 저항적인 건 뭐야?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인 겁니다. 지금 놓여있는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적이다. 자, 그러면 저항적인 태도 한번 봅시다. 저 여기 보면은 독을 차고 벗은 친구는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친구는 나는 내 가슴에 뭐가 있냐면 독이 차 있거든요. 내 가슴에 독이 차 있는데 친구는 그 독을 빨리 버리라고 합니다. 왜 버리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수능해서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함이겠죠. 독을 계속 차고 있으면, 독을 내가 품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화자는 마지막에 결국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뭐 하겠다고?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라는 점에서 지금 현실에 뭐 한다? 저항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나는 친구는 그렇게 순순히 이제 독을 버리고 살아라고 하는데 난 그게 안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놓여있는 이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의지적, 체념적. 체념이 뭐라고요? 포기. 자, 사전적으로 보자면 체념은요, 희망을 아주 버리고 단념이 포기잖아. 마음을 그만한다. 이게 단념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포기는 맞아. 포기는 많은데 포기는 행동이라면 감정적으로는 뭐 하는 건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는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음을 뭐 하는 거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공무도화가에서 보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기어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꼬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체념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이유가 뭐야? 님이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는데 돌아와 안 돌아와? 다시는 안 돌아오거든. 그런데 가신님을 어이할꼬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고 떠내려 가버렸는데 뭐 어찌하겠노, 되돌릴 수도 없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죽은 아내가 죽었다고 인정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자꾸 이 아내가 끓여주는 넘치 찌짐이 냄새가 우수하게 흘러나오는데 어디 갔노? 이 사람이 어디 갔노? 옆구리 단계가 혹시 도졌나? 인정하지 못해.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고 문을 열었더니 비가 막 내리고 있어. 소리가 들려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라는 말이 들린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뭐야? 아내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이는 거야. 비로소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체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현재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또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끝까지 견디고 참다가 비로소 인정함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체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면에 의지적이라 그러면 체념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게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운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 운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거스를 수 없는 운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체념적 태도랑 운명론적 태도가 일맥상통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죠.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가 고전 같은 경우에는 운명을 이겨낸 사람 없잖아. 그렇죠? 물론 현대소설에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운명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래서 운명은 이제 체념을 따르고 이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념을 데리고 올 때가 많죠. 운명은. 그런데 어떠한 부정적 현실, 내가 원하지 않는 운명의 상황, 이런 것들을 놓여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얘는 저항적이죠. 저항적. 그러면 대항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정적 현실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는 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뭐 해야 될까요? 나의 의지를 끌고 가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인 태도다 라고 하면 이 의지적인 태도는 지금 여기 봅시다. 이육사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동방 그 땅에도, 근데 어떤 땅이야? 하늘 다 끝났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끝났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무슨 상황? 굉장히 혹독한 현실이죠. 척박한 현실이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도 오히려 꽃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빨갛게 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꽃은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데 내 오늘 여기서 이 꽃 너를 불러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화자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거야? 이 꽃을 지향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꽃의 속성이 아까 뭐였어?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피어나는 거? 빨갛게 꽃이 피어나는 거. 그게 얘의 속성이잖아. 이 시 안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거야. 뭐처럼 되고 싶어? 꽃처럼 되고 싶어. 이게 바로 뭐야? 내가 원하는 모습인 거죠. 혹시 꽃을 지향해요? 자, 이런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의지적이라고 한다고. 근데 꽃을 지향한다고 해서 의지적인 게 아니야. 꽃이 뭐기 때문에 이 시 안에서 부정적 현실을 이겨낸 대상이기 때문에, 척박한 현실에서도 꽃을 피워낸 것이기 때문에 꽃을 지향하는 게 의지적인 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꽃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거리감. 벌써 그기야 아니야. 맞아. 쌤이 모르는 거였어.
그래도 재밌다. 이거 책 3권짜리야 3권짜리. 2에서 5에서까지 왔어. 작년 6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이 화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벚꽃나무를 봐요. 벚꽃나무가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있듯이 아주 거대하게 펴가지고 벚꽃이 막 휘날리고 있어. 보다가 시선이 빼앗겨요. 차를 타고 쭉 계속 그만 보고 있어. 지나갈 거 아니야. 지나갔는데도 못 봐. 이렇게 봐요. 큰일 나지. 어떻게 봐요? 사이드 비로 계속 봅니다. 계속 보면서 지나가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이시? 벚꽃이 살구꽃이다. 살구꽃과 한때였나? 제목이 아마 그럴 거예요. 쭉 지나갑니다. 선지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화자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모습이 드러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방금 내가 상황 얘기했잖아. 화자가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거대한 살구나무를 보면서 막 대단함을 느꼈다고. 그래서 거기에 한눈이 팔려서 운전하고 있다고요. 물리력. 그치?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느껴지는 거야? 물리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차 타고 계속 가니까 사이드 미러로 나중에 보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할 때 그럼 이 화자는 살구나무의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안 느끼고 있어? 안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밀착되고 싶은 상태인 거야. 그런데 내가 차를 타고 있으니까 물리적 거리감이 멀어짐에 따라가 되는 거야. 심리적 거리감이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감정이 거리감이야. 우리 지난번에 경사 했잖아. 경사는 뭐야? 경사감이라고 하면 경사진 감정, 경사진 느낌을 경사감. 거리감이라고 하면 뭐야? 거리가 느껴지는 느낌을 거리감.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거리감. 자,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 좀 생각해보면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것, 친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정서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어떠함,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반대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또는 대상과 가까웠다가 멀어질 수는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생활은 슬픔과 함께였어. 오 비에 너는 나와 함께야. 그런데 나는 이제 뭐 고개를 들어서 이제 운명을 다시 생각해. 그래서 내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 다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이제 외로운 생각 하나만 남았어 라고 표현을 한다면 내가 과거에는 이 슬픔과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웠지만,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감이 없었지.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심리가 전환되었고 변화되었고 지금의 나는 그때 그 슬픔과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것, 또 심리적 거리감이 이제 느껴진다 또는 심리적 거리감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가 좀 나타낼 수 있어요.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자, 다음 넘어갈게요. 경외감. 이것도 해야 된다. 경이가 있고 경외가 있죠. 자,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는 경의 그 한자부터 달라요. 이 경이감이라고 할 때 경은 뭘까요? 우리가 고전 소설에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원수가 대경하여 말하되. 대경이 뭔데요? 너무 화나면서 너무 슬퍼서 너무 놀라서 너무 자, 이 말 많이 나오죠. 원수가 대희하여 말하되. 원수가 맞아. 대경하여 말하되. 원수가 노하여 말하되. 대로하사. 대희는 뭐야? 큰 기쁨이죠. 아주 크게 기뻐하며 말하되. 대경은 뭐야? 크게 놀라답니다. 경은 놀람이야.
대로라고 하면 뭐야? 아, 극대노란 말 요즘 많이 쓰잖아. 맞죠? 극대노 할 때 대노가 있어. 대로. 분노죠. 대로하사 또는 대노하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이감은 무엇을 나타낸다? 놀라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야, 정말 경이롭다. 이질적이어서 경이로움,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경외할 때 이 경은 뭐 할 때 경일까요? 존경, 동경, 공경 할 때 경입니다. 뭐 존경, 동경, 공경은 사실은 조금 이제 미세하게 단어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경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뭐가 있다. 뭐 공경 또는 존중, 존경심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외는요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요 너무 그 대상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서 두려움까지 느껴지는 감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역하면 경외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어떤 좀 제한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좀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냥 아주 큰 동경심, 아주 큰 공경심, 아주 큰 존경심 이런 것들을 모두 경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외감이라는 걸 최근에 그러니까 뭔가 좀 일상적으로 느껴볼 만한 게 있나? 라고 했을 때 왜 그런 거 혹시 여러분들 아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숭고하다라고 할 때 그 숭고함 말고요. 아름다움의 숭고미라고 해서 숭고가 있거든요. 이제 미학에서 얘기하는 숭고가 있어요. 이 미학에서 말하는 숭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이 숭고가 어떤 느낌의 감정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이 이 너무너무 광활한 대자연을 목격한 거야. 이 대자연을 목격했을 때 이 대자연에 완전 짓눌릴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짓눌리는 그 감정이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단함을 뛰어넘어서 짓눌리는 듯한 기분 또는 좀 두려워지는 기분 이런 것들도 이제 경외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동경하다 보니 동경하는 건 대체로 그 대상과 좀 심리적인 거리감이 좁은 게 동경하거나 공경하거나 존경하는 대상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대상을 너무 존경하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야. 나랑 너무 다른 종족 같이 느껴져서. 혹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껴본 경험이 있을까요? 조금만 이 감정을 급을 낮춰가지고 조금 B급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일상적으로 느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연예인 얘기 많이 하니까 연예인 얘기로 좀 한번 해보자면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 있죠. 나는 이 사람을 진짜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완전 초창기 때 사람들이 모를 때부터. 그래서 막 아이유가 나오던 라디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야자 시간에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그 태연의 친한 친구라고 제가 태연을 좋아했으니까 라디오가 있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아이유랑 슈프림팀의 쌈디랑 이센스가 같이 이제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신인 때였어요. 이제 아이유도 그렇고 슈프림팀도 다 신인 때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쌈디가 웃기다는 걸로 이제 그게 좀 퍼져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된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진짜 웃겼어요. 나 혼자 키득키득대면서 웃는데 그때 진짜 아이유를 너무 사람들이 모를 때였어. 마시멜로우라는 노래도 하기 전이었어. 있잖아라는 게 되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래가 있거든. 그때 막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점점 유명해지잖아.
근데 처음에 이제 유명해질 때 너무 뭔가 뿌듯했다. 응원하는 느낌이 들고 우리 집에 그때 그 시절에 아이유 앨범들도 막 있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활동하던 연예인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그때 활동을 안 한단 말이야. 다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잊혀지거나. 근데 여전히 어깨에 탑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인터뷰하는 걸 딱 봤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이 그 중학교 교복을 입고 보이는 라디오에 나오는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말하는 걸 보는데 너무 나랑 다른 사람 같은 거야. 왜 저렇게 갑자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존경심이 드는가? 나는 생각해보면 일을 몇 년밖에 안 했을 때란 말이야. 20대 때니까. 근데도 맨날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중학생 때부터 해서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해오던 사람이었거든.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뭔가 사람의 마인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분명히 나이는 똑같이 먹었는데 나랑 저 사람이랑 막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너무 달라.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리감이 드는 거야. 나 그때 이후로 오히려 아이유 노래를 잘 안 들어요. 뭔가 약간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뭔가 성공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남을 느껴서 그럴 때 뭔가 약간 좀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대상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너무 컸을 때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공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감이 드는 대상을 보고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거리감이 조금 느껴진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그런 좀 미세한 감정을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숭고함을 느끼게 되는 포인트랑도 좀 비슷하기도 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무상감 이것도 얘기해야 된다. 무상이라고 하면은 무는 무슨 무자라고 했어? 없을 무. 상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상자? 항상 상자. 그래서 항상 없다, 맨날 없다, 평생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하는 게 뭐 영원히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저기 뭐냐 허망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상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로 풀이하면 딱 뭐냐면 덧없음입니다. 덧없음. 더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인 거야. 더 이상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삶이나 인간사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라고 할 때 느껴지는 이 무상감. 산천은 영원히 있는데 사람, 인재는 100년도 안 돼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다 어디 갔노? 그래서 이 태평연월이라고 하는 게 다 꿈만 같구나. 꿈은 평생 꿔요? 아니면 깨요? 깨지. 평생 꾸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꿈은 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꿈은 끝이라는 게 있어요. 꿈이런가 하노라 라고 할 때 뭐야? 아 끝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무상감 또는 이제 쓸모없음. 그러니까 보람없고 쓸모없게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끝날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느껴지는 어떤 무상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혹시 영원해요? 우리가 다 영원할까? 네. 우리 가족이 다 영원할까? 네. 우리 부모님이 늘 영원할까? 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다 알면서 살고 있거든. 근데 일상 하루하루 매분 매시 매초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냐고? 안 한단 말이야. 왜? 맨날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왜 있으니까 소중함을 모른다 이런 말도 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늘 있을 때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없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야. 영원하지 않음을. 그렇죠? 그때 느껴지는 허망함. 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런 감정들 우리가 무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허무한 거죠. 그렇게 바라고 바랬는데 사실은 바라고 바라던 게 다 허황된 거야. 그때 느껴지는 무상감. 자 생동감은요. 아까 얘기했던 뭐랑 연결돼요? 감각적인 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소설의 문장에서 산문적으로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생동감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는 사실은 현재 시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는데 소설 생각해 보세요. 소설이 혹시 그 보통 현재형으로 제시가 되나요? 보통 과거형으로 제시되죠. 그가 방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산문적으로 제시할 때도 현재 시제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설 전체가 현재 시제로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특정한 부분만 현재 시제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제로 나타내는 경우가 뭔데? 그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는 아까 쌤이 얘기했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해학성 아까 얘기했고, 회의감은 아까 성찰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찰은 보통 내 자신이나 내가 지나온 시간, 나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게 성찰이라면, 회의감은요 꼭 나랑 관련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라고 하는 게 뭘 가져야 되는 거야?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맞나? 라는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로 회의감이죠. 회의감. 그래서 의심을 품는다 라고 해서 이제 회의감이라고 합니다. 회의감이 들다. 자, 그럼 회의감이 들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아까 독을 차고죠. 나중에 땅덩이 모자라져서 다 우리 모래알 될 것인데 나중에 다 죽을 건데 허무한데 독을 차서 뭐 하냐고? 지금 내가 독을 차고 살아가는 내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독을 차고 살아가봤자 죽으면 모래알 될 건데 뭐 하겠노? 그래서 이 회의감을 통해서 나중에 무상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 회의를 가지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더덥다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무상감 또는 회의를 통해서 자신 성찰 이런 것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끝이다. 오케이. 딱 맞게 됐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런 거 여러분들 좀 헷갈린다 싶으면 나중에 시험 기간 때 문제 풀다가 요거 꺼내가지고 막 중간중간 봐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정말 오랜만에 숙제입니다. 잠깐만. 정말 오랜만에 숙제입니다. 오랜만에 숙제인데 요거 풀고 가져와 주세요. 알겠죠?